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괜히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난히 당신을 못마땅해 하는 눈빛, 뒷담화, 멸시.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세상의 진리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한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듣기만 해도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 통쾌한 이유는 뭐냐?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가 잘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왜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미워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 결핍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빛 앞에서는 그림자가 길어지죠. 뛰어난 사람 옆에 있으면 못난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숨길 수 없어요. 그 불편함, 그 열등감이 미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한다. 그건 당신이 잘 서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멸시한다. 그건 당신이 빛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욕은 사실상 나의 자격증이에요. 미움과 멸시는 역설적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거울 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왜 뒷담화를 제일 많이 들을까요? 모임에서 자꾸 중심이 되는 사람은 왜 은근히 왕따 당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남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아이러니합니까? 뛰어난 사람이 멸시받고 못난 사람이 우쭐대는 현실. 하지만 그걸 거꾸로 보면 오히려 속 시원해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씹는 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구나.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미워하는 상대가 진짜 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멸시하는 자가 진짜 멸시를 당해야 할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끌 필요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일 뿐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내가 남들에게 아무 영향도 못 끼친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미워할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역설적이게도 남들이 나를 미워할수록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못난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멸시받는 지금 나는 분명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철학 이야기만 하면 딱딱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봅시다. 회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늘 회의에서 아이디어 잘 내고 성과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동료들 뒷담화 리스트 1순위입니다. 쟤 너무 나댄다. 혼자 잘난 척한다. 저거 다 쇼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죠. 사실은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멸시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당사자는 괜히 상처받고 위축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 식으로 보면 아, 내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저들이 불편한 거구나 하고 웃어넘기면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 성적 제일 좋은 친구가 어김없이 놀림을 받습니다. 공부벌레, 재수 없다 이런 말이 따라붙죠. 웃긴 건 공부 잘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본인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린 건데 그걸 질투하는 애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요.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죠. 놀림받는 순간 그 아이가 반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 미움은 성장통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요. 유명인 연예인도 똑같습니다. 댓글창 가보세요. 수천 개의 욕이 달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달 시간조차 쓰지 않는 건 무관심이에요.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욕을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굳이 시간을 써서 나를 깎아내린다. 그건 내가 그만큼 그의 신경을 긁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감이 그 사람한테 부담스럽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새로 카페 하나 열었는데 손님이 몰려요. 그러면 옆집 카페 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정말 멋지게 장사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박수 칠까요? 천만에요. 속으로는 아이씨, 왜 저 집만 잘 되냐? 하면서 뒷담화합니다. 쟤네 원두 별로야. 인테리어만 번지르르 하지. 이런 식으로요. 결국 미움과 멸시는 경쟁심과 질투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당신이 욕을 먹는 순간 이미 성공의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예시 들어볼까요?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모였는데 당신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축하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꼭 한마디 던집니다. 에이, 그거 뭐 대단하다고, 넌 운이 좋았네. 이런 말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그건 그들의 자격지심이 뱉어낸 말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잘된 걸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보다 앞서가는 당신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멸시는 칭찬을 포장한 독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미움과 멸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그림자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내가 그만큼 눈에 띄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빛이 저 사람 눈에는 너무 눈부신 거구나.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남의 미움과 멸시가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해주는 반사경이니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움은 성장통, 멸시는 거울.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씹고 욕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나는 잘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사의 역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눈을 조금 더 크게 떠서 역사를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미움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움이야말로 그들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를 보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리일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찬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이 자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이 자는 신을 부정한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당시에는 미움받고 제거당했지만 지금은 인류 최고의 지혜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름조차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동양으로 가볼까요?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그는 개혁가였고 학문적으로도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은 기득권자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를 다니며 인생의 절반을 외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르나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 성리학의 틀을 넘어선 천재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그를 몰아냈던 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멸시당하던 다산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된 겁니다. 역설은 여기 있습니다. 당대에 멸시받은 사람일수록 후대에는 존경받는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흐를 떠올려 보세요. 생전에 그는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이라고 멸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고흐의 작품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고 그는 예술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동시대 사람들, 당시의 미술가와 평론가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멸시가 고흐의 가치를 증명하는 역설적 장치가 된 셈입니다. 정치와 혁명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링컨 대통령을 보세요. 노예 해방을 외쳤을 때 그는 열렬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남북 전쟁은 그 미움의 절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링컨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디는 어땠습니까? 비폭력 저항으로 인도를 독립시켰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영국인과 심지어 인도인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미움은 그를 암살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미움은 위대한 사람의 운명이고 멸시는 결국 존경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쯤 되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꾸로 흘러갑니다. 뛰어난 자는 당대에는 욕을 먹고 후대에 존경받습니다. 못난 자는 당대에는 목소리가 크지만 후대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고 멸시한다면 오히려 그건 당신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증명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미움이 다 존경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와 다산 정약용, 고흐가 받은 미움은 시대의 질투와 무지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의 출처와 이유를 살펴보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쟤 너무 잘난 척해 괜히 혼자 잘 나가네처럼 모호하고 감정적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질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의 때 자꾸 상대 말을 끊는다, 약속을 자주 어긴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한다면 그건 내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미움이 막연한 감정인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지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드백의 성격을 확인하기. 만약 A는 나더러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 B는 너는 왜 말이 없냐고 한다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같은 점을 지적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 동료가 동시에 너는 공로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의 말이 제각각이면 그건 외부 문제지만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면 내 쪽에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내 양심에 물어보기. 사람들의 말은 때로 왜곡되지만 내 마음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상대를 존중했는가? 내 말이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건 아닌가?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조금 찔린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고쳐야 할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돌아봐도 떳떳하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이 투영된 미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미움인지, 아니면 고쳐야 할 습관 때문에 받는 미움인지. 이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의 멸시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멸시는 시간이 지나면 박수로 바뀝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다산이 그랬고, 고우가 그랬고, 링컨과 간디가 그랬습니다. 남의 미움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역설적이게도 그 미움이야말로 당신이 빛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결국 쇼펜하우어의 말은 역사로도 입증됩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면 서로 미워한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 흔한 멸시와 미움이 결국 위대한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기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위대함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들이 미워하고 멸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미움은 성장통이다. 키가 크는 과정에서 뼈가 아프듯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서 아프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두 번째 방법, 멸시를 거울로 삼기. 남들이 던지는 멸시와 조롱은 사실상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쟤 너무 잘난 척해 라는 말은 사실 나는 그만큼 못한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쟤는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은 나는 노력조차 안 했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멸시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으세요. 그건 내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가 반영된 것뿐이니까요. 세 번째 방법, 무관심을 가장 큰 위험으로 보기. 미움은 괜찮습니다. 멸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상태예요. 그건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험담을 하든 그건 어쨌든 내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욕을 먹고 있다면 오히려 안심하세요. 당신은 살아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 내 중심을 세우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내가 바르게 서 있다면 남의 시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미움과 멸시는 바람 같은 것.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꺾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남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꽉 잡으면 그 어떤 미움도 멸시도 오히려 나를 강하게 단련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기.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된 무대였어요. 소크라테스도, 다산도, 고우도, 링컨도, 간디도 모두 고독 속에서 미움과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외롭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위대함의 전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움은 성장통이다.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멸시는 거울이다. 남의 그림자를 비출 뿐이다. 무관심이야말로 진짜 위험이다. 중심을 세우면
남의 입은 바람일 뿐이다. 고독은 위대함의 예고편이다. 그러니 남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건 당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 미워한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 말은 철학이 아니라 현실이고 동시에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당신의 길을 가세요. 그 길 끝에서 미움과 멸시는 존경으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꾸로 흘러왔습니다. 뛰어난 자는 당대에 미움받고 후대에 존경받았습니다. 못난 자는 당대에는 목소리가 컸지만 결국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속으로 웃어버리세요. 좋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누군가가 당신을 멸시한다면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 나는 저들에게 눈부시게 보이는구나. 쇼펜하우어의 말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생존 전략입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 미워한다.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흔한 멸시 따윈 개의치 마라. 너는 제대로 서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선을 박수처럼 받아들이고 있나요? 끝으로 꼭 기억하세요. 남의 미움은 당신의 성장통, 남의 멸시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이 곧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